어머님, 혹시 저한테 위치 추적기 달아두신 거예요? 저는 올해 52이에요. 30년 함께 산 남편하고 이혼하고 지금은 제 이름을 건 디저트 카페 하나 꾸리고 있어요. 서울 외곽 작은 동네에 살아요. 지금 이 녹음 버튼을 누른 손이 아직도 덜덜 떨려요. 평생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해야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어느 날 에어컨 청소 기사님이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제 30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뒤집혔어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동네 빵집에서 빵 굽다가 지금 그 남자, 아니 전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 사람은 그때 동네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저는 가진 거라곤 손재주 하나밖에 없는 빵집 점원이었으니까 결혼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들 저보고 시집 잘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잘 간 게 아니더라고요. 가진 거 없이 들어간 집에서 제가 뭘 어쩌겠어요. 떼기 하자는 대로 다 해야지. 그래서 결혼하고도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살았어요. 시어머니 성함은 윤말순. 그 시집살이라는 거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티가 안 나고 혼나기만 하는 거. 제가 빵집 점원 출신이라고 우습게 봤는지 집안일이라도 잘하고 남편 내조라도 잘하라고 그 말을 30년을 들었어요. 잘해보려고 시어머니 마음 한번 헤아려 보려고 애쓸수록 저만 더 지치더라고요. 시어머니 악담은 그냥 비처럼 쏟아지고 남편은 그 옆에서 본 척도 안 하고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챙기는 게 습관이 돼서 매일 도시락 싸고 와이셔츠 다리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우울증이 왔어요. 꽤 심했어요. 어느 날은 베란다에 멍하니 서서 1시간을 그냥 보내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제야 남편이 좀 놀랐는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당신 뭐 해보고 싶은 거 없어? 그때 제가 디저트 카페를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빵집에서 반죽 주무르고 모양 잡던 그 손맛이 몸에 배었는지 오븐 앞에 서서 쿠키 굽고 케이크에 크림 올리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좋았거든요. 그렇게 살아보자고 붙잡은 게 그 일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제 밥줄이 될 줄은 몰랐죠. 아니 힘든 거 잊으려고 매달린 일이라 더 악착같이 했고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늘었는지도 몰라요. 처음엔 그냥 집에서 구운 과자랑 쿠키 구워서 동네에 팔았는데 그게 입소문을 타더라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작은 가게를 얻어 카페를 차렸고 카페가 또 잘 됐어요. 돈 버는 재미라는 게 그렇게 쏠쏠한 줄 이제 처음 알았어요. 평생 누구 돈으로 살다가 제 손으로 돈을 버니까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쇼핑몰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본점 식품관의 사장님 디저트를 정식으로 입점시키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 멍하니 서 있었어요. 본점이요? 저희 디저트를요? 네. 지방 매장에서 사장님 디저트 반응을 봤거든요. 2달 뒤에 정식 계약 진행하면 어떠실까요? 아유, 정말요?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15년을 키우신 브랜드인데 이제 본점 들어오실 때 됐죠. 잘 부탁드려요, 사장님. 전화를 끊고 작업대 앞에서 손을 한참 떨었어요. 15년이에요. 새벽마다 오븐 앞에 서서 산 그 세월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저 오늘 큰 쇼핑몰 본점에서 입점 제안 받았어요. 그래? 잘 됐네. 2달 뒤에 정식 계약할 거예요. 수고했어. 남편은 그렇게 짧게 2마디 던지고 박수만 2번 치고 말았어요. 그게 좀 서운하긴 했는데 사실 남편보다 더 차가운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수저를 탁 내려놓더라고요. 너 정말 눈치가 없는 거니 정신이 없는 거니? 네 남편 앞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싶어? 잘난 척이라뇨, 어머님. 좋은 일이라 빨리 전해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면 할수록 우리 아들은 뭐가 되니?
돈 좀 번다고 유세야? 저는 그냥 빈 밥그릇만 내려다봤어요. 애초에 너 정신병 걸렸을 때 그딴 거 손도 못 대게 했어야 했는데. 봐라 지금. 너 카페 한다는 것도 진짜가 맞긴 해? 뒤로 무슨 나쁜 짓 하면서 돈 버는 거 아니고? 정식으로 배운 것도 없는 네가 만든 게 어떻게 그 큰 쇼핑몰에 들어가? 시어머니는 제 우울증을 늘 정신병이라고 불렀어요. 저를 환자 취급하는 게 그렇게 편했나 봐요. 정신병이라니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거 이 집에서도 다들 잘 드시잖아요. 나쁜 짓이라니. 제가 무슨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전 그냥 만드는 게 좋은 것 뿐인데. 됐다 됐어. 너 잘난 거 알겠으니까 그만해. 입맛 떨어진다. 시어머니는 수저를 던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멍하니 빈 의자만 바라봤어요. 그날 밤 안방에서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어머니 앞에서 말투 좀 조심해. 아들 자식 키워놨더니 며느리한테 무시당한다고 하시잖아.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 같이 기뻐하자고 한 말인데 어디에 잘난 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하시는 말씀 좀 들어. 떼쓰지 말고. 카페 잘 되는 것도 좋은데 집안일에 신경 쓰고 어머니 심기 살피는 것도 다 며느리가 하는 일이잖아. 기가 막혔지만 저는 더 말을 안 했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다음날 새벽에 카페에 따라 나온 딸 지연이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엄마, 어제 할머니 또 그러셨어? 괜찮아. 늘 그러는 분인데 뭐. 엄마, 참지 마. 엄마 이번에 쇼핑몰 들어가면 엄마도 어엿한 사장님이라고. 지연아, 엄마 진짜 괜찮아. 안 괜찮은 거 내가 다 아는데 맨날 괜찮대. 지원이만큼은 늘 제 편이었어요. 근데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 입점 소식이라는 게 우리 집에 숨어있던 무서운 걸 끄집어내는 도화선이 될 줄은요. 문제가 된 건 그 다음 주부터였어요. 시장에서 단골 손님이 저를 카페 한쪽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요. 동네에 사장님 얘기 도는 거 아세요? 무슨 얘기요? 사장님이 정신병 걸렸다는 얘기가 계속 돌아요.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정신이 나가서 위아래도 못 알아본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저도 다른 손님한테 들은 건데 그냥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사장님 멀쩡한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이상한 말 흘리는 것 같은데 꼭 한번 알아봐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동네에서 내가 정신병 있다고 소문 돈다는데 이게 말이 돼? 당신이 뭔가 빌미를 줬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겠어. 평소에 좀 차분하게 행동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어요. 빌미는 무슨 빌미? 내가 뭘 어쨌는데. 당신은 내가 정신병이라고 소문난다는데 그런 식으로밖에 대답 못해? 진짜로 내가 정신병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 말 안 듣고 자꾸 자기 주장하니까 사람들 보기엔 이상한가 보지. 그게 뭔 헛소리야. 살면서 어머님한테 대든 적 한 번도 없어. 그 악담 다 들으면서 참은 나한테 당신이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지. 내가 어떤 취급당하고 살았는지 알면서. 그래서 나더러 당신 편들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당신만 힘든 척 하지 마. 그 순간 분노가 확 치밀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제가 변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부당한 일에도 그냥 참았거든요.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이혼해봐야 갈 데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제 손으로 돈을 버니까 나도 내묵하고 사는데 왜 나만 참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자존감이라는 게 올라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날은 참았어요. 이런 싸움 한 번으로 이혼 얘기를 꺼낸 건 아니다 싶어서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제 신경이 자꾸 곤두서더라고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해도 잘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실 에어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름이라 에어컨을 종일 틀어놓는데 켤 때마다 키키한 냄새가 나고 가끔 딸깍하고 이상한 소리도 나고 처음엔 그냥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을 두고 신경이 쓰이니까 영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 한번 받아야겠다 싶어서 에어컨 분해 청소 기사를 부르기로 했어요. 가족들한텐 얘기할까 하다가 굳이 뭐하러 싶어서 말 안 했죠. 근데 기사님 오기로 한 날
그날 점심 무렵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동네 약속 있어서 나간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일찍 나갔고 저는 별 생각 없이 거실을 치워놓고 기사님을 맞았어요. 기사님, 거실 에어컨이에요. 냄새도 나고 소리도 좀 이상해서요. 네, 사모님. 분해해서 속까지 한번 볼게요. 그게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그 시간이 제 30년 결혼 생활을 끝장내는 시작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기사님이 에어컨 커버를 떼고 통풍구 쪽을 분해하는데 갑자기 손이 탁 멈추는 거예요. 기사님 왜 그러세요? 기사님이 한참을 에어컨 안쪽을 들여다보더니 굳은 얼굴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사모님, 이거 직접 한번 와서 보셔야겠는데요? 왜요? 뭐 큰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일단 직접 보세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기사님 목소리가 떨리니까 제 가슴도 쿵쾅거리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에어컨 안쪽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통풍구 안쪽 모서리에 손톱만한 까만 렌즈가 박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확히 거실 소파 쪽을 향해서 옆에는 작은 녹음기 같은 것까지 같이 붙어 있고요. 어머님, 이거 카메라예요. 그것도 무선으로 영상 쏘는 비싼 모델이에요. 카메라요? 우리 집에 카메라가 왜 있어요? 사모님, 일단 정신 차리시고 좀 앉으세요. 그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이게 시작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멍하니 그 까만 렌즈만 바라봤어요. 저는 그 까만 렌즈를 보고도 한참을 못 움직였어요. 그러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물컵도 못 들겠더라고요. 기사님이 제 옆에 앉아서 천천히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연히 달린 거 아닌 것 같아요. 딱 봐도 작정하고 난 거고 한두 푼짜리 장비도 아니에요. 누가 이런 짓을 해요?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카메라는 아무나 못 사요. 흥신소 같은 데서 쓰는 전문 장비거든요. 그리고 외부인이 달았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못 달아요. 시간이 급하면 엉성해지는데 이건 집안 사람 도움을 받았으면 모를까. 그럼 우리 가족이...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더니 기사님이 한마디 더 보태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보기엔 이거 한 대만 있는 거 아닐 거예요. 이런 거 다는 사람들은 보통 집안 곳곳에 같이 달거든요. 한 대만 달면 의미가 없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떨려도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사님, 부탁드려요. 우리 집 좀 다 봐주세요. 제 침대 밑까지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다 봐드릴게요. 그렇게 기사님이랑 저는 숨소리도 죽이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나온 건 안방 화장대 거울뒤였어요. 여기 거울뒤에 박혀있네요. 침대 쪽 다 찍히는 각도예요. 침대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옷방 천장 전등 가세서 하나, 부엌 식탁 위 시계 안에서 하나, 화장실 환풍기 안쪽에서 또 하나. 한 군데 두 군데 나올 때마다 제 다리가 점점 풀리더라고요. 화장실이라는 말에 저는 그만 헛구역질이 났어요. 제가 거기서 옷을 벗고 씻던 그 모든 시간이 어딘가로 다 흘러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사님이 마지막에 가장 충격적인 걸 찾았어요. 제가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 그 안주머니까지요. 여기 안주머니 안쪽에 작은 게 박혀 있어요. 제 가방까지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건 GPS 추적기 같습니다. 사모님 외출하실 때 어디 가시는지 다 추적되는 거죠. 저는 매일 들고 다니던 그 가방을 부들부들 떨면서 쳐다봤어요. 거래처 사장님이랑 점심 먹을 때도, 시장에서 장볼 때도 한시도 안 떼던 가방이었거든요. 제가 어디서 누굴 만나는지까지 누군가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는 거잖아요. 기사님, 다 합쳐서 몇 개예요? 카메라 7개, 녹음기까지요. 사모님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무선이라 신호를 어디로 보내는지 떼서 추적해보면 알 수는 있어요.
한번 잡아볼게요. 기사님이 휴대폰에 뭔가를 깔고 한참을 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사모님, 이 신호가 다 이 집 와이파이에 잡혀 있어요. 우리 집 와이파이요? 네. 그리고 신호가 제일 강하게 잡히는 데가 따로 있는데 어디예요?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기사님이 화면을 들이밀길래 봤더니 신호가 가장 세게 뜨는 곳이 딱 한 군데였어요. 저쪽 방이네요. 저기 작은 방.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 작은 방이 누구 방인지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외부인이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강도든 도둑이든 변태든 신고하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는 카메라가 없는 그 작은 방, 시어머니 방으로 기사님을 데리고 갔어요. 기사님, 말이 안 돼요. 시어머니 연세가 78이세요. 그 연세에 이런 카메라를 어떻게 다세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직접 다신 건 아닐 거예요. 이건 흥신소 끼고 단 솜씨예요. 누군가한테 부탁했거나 사람을 들였거나 둘 중 하나죠. 사모님, 그럴 만한 사람 지피는 데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 있어요. 어머님이 요즘 부쩍 붙어 다니는 한 영자라는 분이요. 근처에서 미용실 하는데 어머님이 매일 오후만 되면 거기 가서 2시간씩 죽치고 앉아 계세요. 근데 머리를 자르신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말을 하면서도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매일 미용실에 가는데 머리는 그대로라는 게 그동안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시어머니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기사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지금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이 일단 모른다고 잡아떼시면 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카메라가 증거는 되지만 누가 달았는지는 또 따져봐야 하니까요. 그렇죠? 제 생각도 그래요. 저 시어머니랑 30년 살았는데 그분 성격 제가 잘 알아요. 본인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하시고요. 오히려 저를 미친 며느리로 만드실 거예요. 그럼 어쩌시려고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기사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기사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보신 거 못 보신 척 해주세요. 카메라도 제가 그대로 둘 거예요. 기사님이 깜짝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사모님, 그러시다 더 다치시면 어떡해요? 제가 지금 이걸 터뜨리면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 모함하는 미친 며느리가 돼요. 우리 남편이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사람이거든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카메라 들고 신고하면 어머님은 며느리가 멀쩡한 사람 잡는다고 펄펄 뛰실 거고 우리 남편은 100% 어머님 편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른 척하면서 진짜 누가 시켰는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끝까지 알아낼 거예요. 나중에 증인 필요하면 그때 와주세요. 부탁드려요. 기사님이 한참 저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알겠다고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어요. 기사님이 가고 나서 저는 카메라 7개랑 녹음기, 가방 속 추적기까지 전부 원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놨어요. 손이 떨려서 나사 하나 끼우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거울 뒤에, 전등 갓 안에, 시계 속에, 환풍기 안에 제 손으로 그걸 다시 제자리에 박아 넣으면서 이 집 안에서 제가 숨쉬는 것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한테 넘어가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집안 곳곳에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젠 어디서도 마음 편히 울 수가 없더라고요. 화장실도 안방도 거실도 다 누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불 속이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데였어요. 울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한다는 건 30년을 살았으니 진작에 알았어요.
근데 미워하는 거랑 흥신소까지 끼고 며느리 집안에 카메라를 받고 가방에 추적기를 다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이건 그냥 미움이 아니라 작정하고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대체 뭘 하려고? 그 카메라로 뭘 찾으려고? 생각할수록 등이 서늘해지는데 한편으론 이상하게 머리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 동선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카페 나가는 척하면서 멀찍이서 어머니 뒤를 밟아봤죠. 정확히 매일 오후 2시. 어머님은 한영자 미용실로 들어가더라고요. 2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나오는데 머리는 늘 그대로였어요.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똑같은 거예요. 그날 저녁 어머님이 집에 들어오시길래 제가 슬쩍 떠봤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영잔에 가서 차 한잔 했다. 머리 자르신 줄 알았는데 그대로네요. 파마는 다음 주에 한단다. 왜? 어디 갔다 오는 것까지 며느리가 따지고 들 거냐?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여쭤본 거예요. 하여간 요즘 며느리들이란 어른 일을 일일이 캐묻고 다녀.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매일 2시간, 머리 한 올 안 자르고 미용실에 앉아있는 그 시간에 두 사람이 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건지 그걸 알아내야겠다고요. 며칠 뒤 어머님이 또 미용실로 가신 그 2시간을 노렸어요. 카페 일은 지연이한테 잠깐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죠. 어머님 방에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 방에서만큼은 제가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청소하는 척 하면서 화장대를 닦다가 슬쩍 침대 쪽을 봤어요. 베개 밑에 뭔가 살짝 삐져나와 있더라고요. 작고 까만 폴더폰이었어요. 이게 뭐지 싶어서 조심스럽게 들어봤는데 진짜 옛날 폴더폰이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인 거예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등골이 오싹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님 휴대폰이었거든요. 이걸 왜 어머님이 갖고 계시지? 게다가 전원이 켜져 있었어요. 통신사 신호도 잡혀 있고요. 시아버님 돌아가신 뒤에 누군가 그 번호를 살려서 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손을 못 대고 그대로 베개 밑에 다시 밀어놓고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을 치우는 척하면서 안방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어머님 통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이 잘 안 눌리더라고요. 응, 영자야. 2달 안에 끝내야 돼. 쇼핑몰 계약 전에. 그냥 정신병이나 외도로 이혼시켜야 너희 딸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지.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문틈에 귀를 댄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죠. 근데 영 괜찮은 건수가 안 잡히네. 분명히 그 돈은 카페만으로는 안 벌었을 거야. 집값게 뭐라고 그 큰 돈을 벌어와? 분명히 뒤로 나쁜 짓 하는 것 같은데. 집에 달아놓은 카메라에 그런 거 하나도 안 잡혀. 위치 추적기 달아놔도 집이랑 카페밖에 안 나오고. 아유, 이년이 가방을 어디 두고 다니나? 거기까지 듣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저를 이혼시키겠다는 그 말도 카메라를 단 게 제가 나쁜 짓으로 돈을 번다고 의심해서였다는 것도 다 그 한 통화에 들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들었던 게 한청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증거가 지금 제 손 안에서 녹음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어머님 통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태웅이 어미 말이라면 무조건이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년만 사라지면 네 딸은 내가 책임지고 내 며느리 만들어줄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년 내보낼 테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가 새어 나갈까 봐서요. 아유, 곧 저 정신 나가년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 영자야. 네 딸이 우리 집에 들어와야 내가 발 뻗고 자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저도 모르게 떨어뜨렸어요. 행주 떨어지는 소리에 안방에서 어머님이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누구야? 어머님 저예요.
청소하다가 행주 떨어뜨렸어요. 청소를 발로 하니? 정신 안 차려? 죄송해요, 어머님. 하여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저는 그날 밤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속마음을 이렇게 직접 듣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게다가 저를 짐승처럼 카메라로 들여다보고 가방에 추적기까지 달아놓고 그것도 모자라 죽은 시아버님 폰까지 살려서 둘이 짜고 있었던 거잖아요. 생각할수록 분이 차오르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친정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는 시장에서 떡볶이집을 오래 했거든요. 제 편이라곤 딸 지원이랑 언니뿐이었어요. 언니, 나 이혼 생각 중이야. 뭐? 너 무슨 일 있어? 아니다. 잘 생각했어. 그 집 구석 버려도 괜찮지. 근데 우울증 걸려서 그렇게 힘들 때도 이혼은 안 된다더니 갑자기 이혼하겠다는 이유가 뭐야? 언니, 어제 우리 집 에어컨 청소하다가 거기서 카메라가 나왔어.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침실부터 거실, 부엌, 화장실까지 7대가 있었어. 그거 단 사람이 시어머니고 전화기 너머로 언니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 이 미친 할망구가 진짜? 내가 너 시집 보낼 때부터 그 양반 이상하다고 했어. 갓 20 애 데려가면서 꼬장이나 부리더니 결국 며느리를 감시했단 말이야?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진정해 언니. 진정이 되겠냐? 시어머니가 며느리 방에 카메라를 달았다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끝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나 이혼시키려고 그걸 단 거야. 내 가방에 위치 추적기도 붙여놨더라고. 카메라로 내가 정신병이 있다는 증거, 아니면 내가 바람 피운다는 증거를 잡고 싶었나 봐. 그래야 이혼시킬 명분이 생기니까. 아, 미친.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서 벼르고 있었는데 너 정신병 소문 어디서 나온 건 줄 알아? 언니는 알아? 영자 그 아줌마 미용실 있잖아. 우리 가게 단골이 어제 거기 갔다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언니 동생이 정신병이라던데 사실이에요? 저기 영자 아줌마가 그러던데. 내가 그 길로 미용실 가서 그 아줌마한테 욕을 한 바가지 했어. 그제야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매일 미용실에 죽치고 앉아서 머리도 안 자르고 2시간씩 뭘 했는지 거기서 소문을 만들어 동네에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어제 내가 시어머니 통화를 몰래 녹음했거든? 그때 뭐라는 줄 알아? 나 이혼시키고 그 아줌마 딸을 우리 남편이랑 결혼시키겠다더라고. 뭐? 그래서 그 미용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구나? 너를 진짜 정신병자로 몰아가려고? 응.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 언니가 저보다 더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이런 미친 할망구가. 내가 진짜 지금 가서 머리채라도 잡아야겠다. 언니 안 돼. 지금 가서 따지면 다 도망가. 그리고 이혼할 때 나만 불리해질 수도 있어. 진짜 이혼할 생각이야? 남편은 알고 있어? 알아도 몰라도 그 남자랑은 이혼할 생각이었어. 평생을 참고만 살았어. 그리고 알아봐야 남편은 시어머니 편만 들 거야. 시어머니 말이 곧 법인 사람이잖아. 그 사람한텐 난 그냥 집에 붙어있는 식모나 다름없어. 그래서 헤어지려는 거기도 하고. 하긴 남편이 잘 잡아줬으면 네가 이혼 생각까지 했겠어. 시어머니만 떼어내고 분가하면 될 일인데. 그렇지. 어쨌든 내가 상황 봐서 증거 다 모은 다음에 한 번에 터뜨릴 거야. 시어머니가 스스로 다 밝히고 제 발등 찢게 만들 거야. 혜수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네 편이야. 이혼 잘 생각했어. 응, 언니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길로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랑 한패인 한영자, 그리고 그 딸까지 싹 다 알아봐 달라고요. 적을 알아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의뢰를 맡기고 며칠 만에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좀 알아내셨어요? 네, 사장님. 그 한영자 씨 딸이요. 2달 전부터 남편분 회사 근처 카페에 거의 매일 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남편 회사 근처예요? 네. 목격자 탐문안이 바로 나오더군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의뢰인 시어머니랑 그 한영자 씨, 그리고 한영자 씨 따님, 이렇게 셋이서 자주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자리에 끼어있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근데 그 다음 말에 저는 의자에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근데 사장님,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 한영자 씨 딸, 이름이 한명인데요. 이혼을 2번이나 했던데요? 그거 혹시 시어머님이 아십니까? 알면 그 귀한 아들이랑 엮을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요. 게다가 빚도 좀 있는 모양이고요. 이혼을 2번이나요? 네. 첫 번째 이혼은 남편 몰래 도박빚을 져서 그런 것 같고, 2번째 이혼은 시댁돈에 손을 댄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위자료 소송 중이고요. 아주 골고루 사고를 쳤던 분이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던 시어머니가 이혼을 2번이나 한 여자를 저보다 낫다고 며느리로 들이려 한다는 게요. 제가 아무리 못나도 2번 이혼하고 빚까지 진 사람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알고도 들이려는 건지 모르고 들이려는 건지 그게 영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만약 모르고 있는 거라면 시어머니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잖아요. 저는 차라리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끝까지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제 손으로 그걸 까발렸을 때 그 표정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찝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또 어머님이 미용실로 가신 그 2시간을 노렸어요. 어머니 방에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저는 마음 놓고 들어가서 베개 및 폴더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리는데도 이번엔 꼭 확인해야겠다 싶었거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시아버님 생신 날짜를 눌러봤어요. 한 번에 풀리더라고요. 죽은 남편 생일을 비밀번호로 걸어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이 폰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어요. 폴더폰 안에는 어머님이랑 한영자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하나하나 읽기도 힘들 정도였죠. 한영자가 보낸 거였어요. 언니, 우리 미영이 참하지? 언니 며느리감으로 딱이지? 걔가 요리도 살림도 수준급이야. 결혼 안 하고 혼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참 야무지더라고. 언니네 그 며느리랑은 차원이 달라. 어머님이 답한 것도 있었어요. 나는 많은 거 안 바란다. 우리 아들 내조만 잘하면 돼. 살림만 잘하면 되고. 여자가 돈 벌어와야 우리 아들 스트레스만 받지. 돈은 벌어서 뭐하니? 맞아 언니. 여자는 고분고분해야지. 우리 미영이 선택한 거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이영이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야지. 오래 돈 번답시고 아들이랑 시댁 무시하는 년은 내가 용납을 못해. 그년 나가고 나면 그년이 갖고 있던 카페랑 쇼핑몰 자리 우리 둘이 반반 나누자. 거기까지 읽는데 다 알고 왔는데도 충격을 받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들었던 모든 게 환청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증거가 이렇게 떡하니 제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15년을 키운 그 카페를 제가 나가면 둘이서 반씩 나눠 갖자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어디다 쓰겠다는 건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그 카톡 화면을 한 장 한 장 다 찍었어요. 영상으로도 찍어뒀고요.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다 담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한영자가 보낸 메시지 중에 딸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오래 살았다는 그 말이요. 흥신소에서는 분명히 이혼을 2번이나 했다고 했는데 카톡에는 이혼 얘기가 아예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그런 것처럼요. 저는 카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훑어봤어요. 그런데 한 명이 2번 이혼했다는 얘기가 단 한 줄도 없는 거예요. 혼자 오래 살았다. 결혼 안 했다. 이런 말만 있고요. 폴더폰 사진첩까지 다 뒤져봤는데 한 명 사진은 몇 장 있어도 결혼이나 이혼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 딱 감이 오더라고요. 한영자 이 여자가 우리 시어머니까지 속이고 있는 거구나. 자기 딸이 2번 이혼하고 빚까지 졌다는 걸 싹 숨긴 채로 멀쩡한 처녀인 척 우리 집에 밀어 넣으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요. 나중에 제 손으로 이걸 까발렸을 때 시어머니가 한영자한테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 2사람 사이가 어떻게 될지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저는 폴더폰 화면을 전부 제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찍고 폴더폰은 손댄 티 안 나게 그대로 베개 밑에 밀어넣고 나왔어요. 그리고 곧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일부러 카메라가 잘 보이는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판을 짤 차례였거든요. 다녀오셨어요, 어머님? 너 이 시간에 왜 집에 있어? 카페 나가는 거 아니었어? 집에서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요즘 쇼핑몰 입장권 때문에 무리해서 그런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제가 일부러 시어머니 약을 살살 올렸어요. 카메라에 좋은 그림이 담기게요. 뭐? 홀랑 그것 때문에 무리를 했다고? 너 지금 잘난 척 하는 거야? 내가 뭘 했어? 넌 우리 아들 내조만 잘하면 된다고 했지? 어디서 싸가지 없게 잘난 척이야? 네가 뭔데? 우리 집에서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어머님, 그게 무슨 잘난 척이에요. 전 그런 적도 없고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우습지? 어디 한번 더 까불어봐. 힘들어서 카페에도 못 나가게 해줄까? 저는 거기서 더 긁었어요. 시어머니가 험한 말이랑 행동을 하도록요. 다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으니까요. 정신병 걸린 년을 안 내치고 받아줬더니 아주 이제는 어른을 개떡같이 취급해? 두고 봐라 누가 이기나?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 겉으로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화를 내도 이젠 그 말들이 저한텐 상처가 아니라 증거로만 들리더라고요. 이제 증거는 거의 다 모였어요. 카메라 영상이 송출되게 만드는 일만 남았더라고요. 집안에 박힌 그 카메라들이 찍는 화면을 제가 원하는 순간에 제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만 있으면 됐거든요. 저는 그 에어컨 기사님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기사님, 그때 그 카메라들이요. 찍히는 화면을 우리 집 TV로 띄울 수 있을까요? 무선이라 가능은 한데 그건 영상 쪽 전문가가 와서 세팅을 해야 해요. 제가 아는 사람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며칠 뒤 기사님이 소개해준 전문가가 어머님 안 계신 시간에 조용히 와서 작업을 해놓고 갔어요. 제가 리모컨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집 안 카메라 7대가 찍는 화면이 거실 TV로 쫙 뜨도록요. 그 사람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이거 누가 달았는지 몰라도 아주 작정하고 단 거예요. 잘 쓰세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카메라 영상, 통화 녹음, 폴더폰 카톡 사진, 흥신소가 떼어온 한 명 이혼 판결문이랑 위자료 소송 자료까지. 이걸 이제 언제 어디서 터뜨리냐만 남은 거였죠. 저는 날을 정했어요. 곧 돌아오는 시아버님 제삿날이었어요. 그날은 시동생 부부의 큰 집 작은 집까지 시댁 친척 20명 남짓이 우리 집에 다 모이는 큰 자리거든요. 시어머니가 평생 떵떵거리며 살아온 그 무대요. 거기서 모든 걸 까발리면 시어머니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본인이 한 짓을 본인 입으로 인정하게 만들 작정이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람 피우는 년으로 몰 거라는 거. 그건 통화에서 이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정을 제가 먼저 깔아두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도록요. 제삿날 저는 일부러 오후에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시어머니가 위치 추적기를 달아둔 바로 그 가방을요. 집을 나선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당신 오늘 일 마치고 내가 주소 보내는 호텔로 좀 와. 할 얘기가 있어. 호텔? 집에서 보면 되지 무슨 호텔이야. 둘이서만 얘기 좀 하자고. 중요한 얘기니까 어머님한테는 말하지 말고 와. 그렇게 말하고 저는 호텔로 향했어요. 남편 회사에서 그나마 가까운 호텔이었거든요. 저는 호텔 1층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오후 4시쯤이었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했어요. 저는 일부러 그 카페에서 2시간을 꼬박 앉아 있었어요. 가방을 옆자리에 떡하니 올려두고요. 시어머니가 제 위치를 추적기로 보고 있을 거잖아요. 제삿날 며느리가 집을 비우고 호텔에 2시간 넘게 처박혀 있으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람 피우러 갔다고 펄쩍 뛰겠죠. 저는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6시가 좀 넘어 남편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여기까지 와서 보자는 거야? 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남편이 깜짝 놀랐는지 눈만 껌뻑거리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당신 지금 카페 좀 잘 나간다고 나 버리고 새 인생 살겠다 이거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편은 제 시어머니 속셈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잘 나가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나가는 걸 시기하고 짜증내는 사람들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 거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내가 쇼핑몰 입점하게 됐다고 했을 때 당신이랑 당신 어머님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잘난 척한다고 했지? 내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얘기했겠어? 좋은 일이니까 축하받고 싶어서, 당신들도 내 가족이니까 같이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었어. 근데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데? 그건 비난이 아니면 뭔데? 그렇게 사람 면박 주고 깎아내린 게? 당신은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몰라.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전화였어요. 저는 속으로 걸려들었구나 했죠. 네, 어머님. 너 지금 어디니? 오늘 너희 시아버지 제삿날인 것도 잊었어? 아, 잠깐 밖에 나와 있어서요. 금방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을 봤어요. 이제 마지막 한수만 남았더라고요. 내가 왜 이혼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보여줄 테니까 나랑 같이 집에 가. 근데 그 전에 잠깐 확인할 게 하나 있어. 저는 남편을 데리고 카페 카운터로 갔어요. 그리고 직원한테 부탁했죠. 저기 죄송한데 여기 카페에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시부터 여기 앉아 있었는지요. 직원이 좀 의아해하면서도 화면을 보여줬어요. 저는 남편한테 그 화면을 똑똑히 보여줬어요. 제가 오후 4시 좀 넘어서부터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다는 걸요. 2시간 넘게 아무도 안 만나고요. 여보 봤지? 나 여기 혼자 앉아서 당신만 기다렸어. 사장님, 저 계속 여기 있었던 거 맞죠? 네, 손님. 아까 4시부터 쭉 혼자 계셨어요. 남편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절 보더라고요. 이걸 왜 나한테 확인을 시켜? 당신이 여기 있었던 건 나도 알겠는데 대체 뭐 때문에? 왜인지는 집에 가면 알게 돼. 조용히 따라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듣고만 있어. 저는 그 CCTV 확인을 일부러 시킨 거였어요. 이따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분명히 저를
바람 피운 년으로 몰 거잖아요. 그때 남편이 내 와이프는 그 시간에 호텔 카페에 혼자 있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게 만들려고요. 시어머니가 추적해 들이밀면서 호텔에 갔다고 하는 순간 그 호텔이 무슨 호텔인지, 거기서 뭘 했는지 남편이 두 눈으로 본 게 되는 거니까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내내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응? 말 좀 해봐. 저는 창밖만 보면서 말했어요. 가면 알아. 오늘 당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집에 도착하니까 마당에서부터 사람들 소리가 왁자지껄 들리더라고요. 제삿날이라 20명 넘는 친척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시동생 부부, 조카들, 큰집 식구들, 작은 집 식구들, 거기까지 예상한 그림이었어요. 근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거기 외부인 둘이 떡하니 끼어 있더라고요. 바로 한영자랑 그 딸 한미영이었어요. 두 사람이 알아서 제 발로 나타나 준 거잖아요. 멍석을 깔아주려고 해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남편이랑 같이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대뜸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 뻔뻔한 게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와? 너 밖에서 뭐하고 오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남편이 옆에서 흠칫하면서 나서려는 걸 제가 손으로 슬쩍 막았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받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했다고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제 뒤에 있던 남편 얼굴을 확인하더니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근데 곧 다시 기세등등하게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범아, 너 네 마누라가 요새 뭐하고 다니는지 알긴 하니? 카페에서 돈 벌었다는 거 그거 싹 다 거짓말이야. 뒤로 나쁜 짓 하면서 돈 벌었더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쁜 짓이라뇨. 저는 일부러 억울한 척 목소리를 높였어요. 전 하늘에 맹세코 나쁜 짓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네가 딴 남자 만나면서 돈 받아 처먹는 걸 말하는 거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증거도 싹 다 마련해놨어.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위치 추적기 기록을 친척들 앞에서 흔들어 보였어요. 이거 봐라. 오늘 네 아버지 제삿날인데 네 마누라가 집을 비우고 호텔에 2시간 넘게 처박혀 있었어. 여기 다 찍혀 있잖아. 호텔에서 2시간. 딴 남자 안 만나면 거길 왜 가?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어머니가 입을 가리고 시동생이 미간을 찌푸리고요. 저는 속으로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했어요. 겉으론 떨리는 척하면서 시어머니한테 물었죠. 어머니 혹시 저한테 위치 추적기 달아두신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긴 정의구현이지 이년아. 네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진작에 너 밖으로 놔둘 때부터 알아봤다고. 내 아들 배신하고 딴 남자 만들어서 돈이나 받아온 년. 당장 이혼해. 그리고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못 만나가.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네가 카페 차린 것도 우리 아들이 안 도와줬으면 못했을 거니까 그것도 놔두고 가. 못 만나가라고. 참 욕심이 끝도 없더라고요. 이혼도 시키고 싶은데 그 와중에 제 카페까지 욕심이 났나 봐요. 그 카페 제 손기술 없이는 하루도 못 굴러간다는 것도 모르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그야말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딴 남자라뇨. 이혼은 또 무슨... 말 그대로야. 내가 진작부터 쟤 하는 짓이 수상해서 이것저것 알아봤지. 근데 이번에 딱 걸렸잖아? 그것도 네 아버지 제삿날에 호텔에서 딴 남자 만나고 있었다니. 아들아, 저런 년은 버리고 다른 참한 여자랑 재혼해라. 내가 괜찮은 여자 알아놨어. 시어머니가 한영자 딸 쪽을 턱짓하더라고요. 알아. 저기 영자 딸이 아주 참하고 순정적이라 내 맘에 쏙 들어. 그때 한영자가 옆에서 추임새처럼 끼어들더라고요. 아유 형님. 그런 말씀을 이럴 때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딸이 아무리 탐나도 그렇지
이혼은 시켜놓고 결혼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너 부른 거 아니냐?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전연 내보내고 네 딸 내 며느리 삼으려고. 한영자 얼굴에 흐뭇한 웃음이 번지더라고요. 그 옆에서 한미영이라는 여자도 되지도 않게 수줍은 미소를 짓더라고요. 다 늙어서 짓는 그 미소가 뭐 얼마나 예쁘겠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친척들이 다 놀란 눈치였어요. 작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다들 모였을 때 얘기하는 게 낫지. 친척도 다 한자리에 나왔고 난 매사 애매한 거 딱 질색인 사람이야.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고 착한 일 했으면 상을 받는 거지. 시어머니가 그러면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전혀는 잘못을 했으니 우리 집에서 나가는 게 맞지? 친척들이 곤란한 표정을 지기 시작했어요. 명절도 아니고 제삿날 와서 이런 꼴을 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때 남편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내 눈에 보였어요. 어머님,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남편이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태웅아, 넌 잠자코 있어. 어미가 다 알아서 할게. 네 앞길은 이 어미가 다 깨끗하게 정리해주마. 저런 여자는 애초에 정리했어야 했어. 아니, 정리를 하고 말고 저 호텔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요? 네가 네 와이프 믿고 싶은 그 마음 나도 잘 알아. 네가 얼마나 착하는데. 근데 전혀는 이미 끝났어. 나한테 들킨 순간 끝난 거라고.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고는 시어머니한테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 와이프 오후 4시 넘은 시간부터 혼자 카페에서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6시 넘어서 제가 가서 만났고 지금 같이 오는 길이고요. 네 일이 6시에 끝나는데 왜 일찍 가서 2시간이나 기다렸겠어? 너 오는 동안 딴 남자 만나고 있었겠지. 아니, 제가 와이프 혼자 카페에 계속 앉아있는 걸 보고 왔으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CCTV 다 돌려봤어요. 시어머니가 순간 그 말을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CCTV를 봤다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탁 한쪽에 미리 가져다 둔 제 노트북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거실에 모인 20명 넘는 눈이 다 저한테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여보, 그리고 친척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 한 편 같이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거실 TV랑 연결했어요. 시어머니가 영문을 모르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리모컨을 들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죠. TV 화면에 첫 번째 영상이 떴어요. 우리 집 거실 에어컨 송풍구 안쪽에 거실 소파 쪽을 향해 박혀있는 까만 카메라 렌즈, 그 클로즈업 화면이었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형수님? 시동생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우리 집 거실 에어컨 안에 박혀있던 카메라예요. 그리고 안방에도 옷방에도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이거랑 똑같은 게 7개가 더 있었어요. 카메라요? 집에 카메라가 왜 있어요? 그러게요. 누가 달았을까요? 전 아닌데. 남편도 아닌 것 같고요. 친척들이 와글와글 흘렁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당장 꺼. 어머님, 잠깐만 더 보세요. 저는 리모컨으로 다음 영상을 넘겼어요. 이번엔 화면이 아니라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폴더폰으로 통화하던 그 녹음이요. 우리 태웅이 어미 말이라면 무조건이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년만 사라지면 네 딸은 내가 책임지고 내 며느리 만들어줄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년 내보낼 테니까. 아유, 저 정신 나간 년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하다. 거실이 쩍 갈라지는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친척 20명이 다 돌처럼 굳어버렸죠. 그 목소리가 시어머니 목소리라는 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한영자가 슬그머니 이 딸을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한영자 씨 어디 가세요? 앉아 계세요. 영상 더 있는데. 제가 부르니까 한영자가 엉거주춤 다시 앉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TV로 달려들었어요.
근데 이미 나오고 있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아니야. 조작이다. 저 미친년이 조작한 거야. 어머님이 카톡으로 보내신 것까지 다 있는데 그것도 조작이에요? 좀 보세요.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시어머니랑 한영자가 주고받은 카톡이 TV 화면에 큼지막하게 떴어요. 미영이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야지. 꼴에 돈 번답시고 아들이랑 시댁 무시하는 년은 내가 용납을 못해. 그년 나가고 나면 그년이 갖고 있던 카페랑 쇼핑몰 자리 우리 둘이 반반 나누자. 작은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경악하면서 웃더라고요. 형님 진짜 질부한테 이러셨어요? 대체 질부가 뭘 잘못했다고. 질부가 형님 모시느라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요. 아니야. 이거 다 꾸며낸 말이야. 전현이 나 모함하는 거잖아. 시어머니가 발악을 하는데도 거실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돌아서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뭐가 나빠. 누가 봐도 영자 딸이 훨씬 나은데. 그 말에 저는 픽 웃었어요. 그리고 한영자랑 그 딸을 똑바로 보면서 화면을 다시 넘겼어요. 이번엔 흥신소에서 떼어온 한미영의 이혼 판결문 사본이었어요. 2번의 이혼,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 자료까지요. 친척들이 다 같이 헉 하고 숨을 들이켜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이혼을 2번이나 했다고? 형님, 멀쩡한 며느리나 두고 이런 사람을 들이려고 했어요? 제정신이에요?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이것뿐이면 말을 안 해요. 이 2번의 이혼이 다 돈 때문인 거 믿어지세요? 흥신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첫 번째 이혼은 저 여자 도박비 때문이었고 2번째 이혼은 저 여자가 시댁 재산에 돈을 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위자료 소송 중이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딱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시어머니였고 다른 한 명은 제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영자를 천천히 돌아보더라고요. 영자야. 언니. 야, 한영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니까 한영자가 움찔하더라고요. 미영이 이혼했단 말, 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그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라고? 너 나한테 미영이 시집 한 번도 안 갔다고 처녀라고 했잖아. 언니야, 그게 처녀라며. 네가 분명히 그랬잖아. 한영자가 입을 떡 벌리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겨우 한다는 소리가요. 언니야, 미안해. 그게 우리 미영이가 이런 죽일년이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우리 집에 네 딸년 들여보내서 뭘 어쩌려고 했어. 2번 이혼하고 뒷더미에 앉은 년을 우리 귀한 아들한테? 조금 전까지 둘이 머리 맞대고 저를 내쫓을 궁리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대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때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흠칫하더니 남편을 보더라고요. 태웅아, 넌 다 알지. 다 너를 위해서였어. 뭐가 저를 위한 건데요? 대체 뭐 때문에 집안을 이렇게 들쑤셔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게 대체 무슨 망신이냐고요? 난 잘못 없어.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지. 너도 네 마누라 마음에 안 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대신 참원 며느리 데려오려고. 제가 아무리 어머니 말을 잘 들었어도 이런 짓은 저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하셨어야죠. 제가 이혼할 마음도 없는데 왜 어머니가 이혼 얘기를 꺼냅니까? 게다가 데려온 여자가 이혼을 2번이나 했다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아들을 내주려고 했어요? 아, 정말 난 몰랐어. 그냥 참한 여자인 줄만 알고. 엄마, 그게 잘 되는 거예요? 2번 이혼하고 빚더미에 앉은 여자가 엄마 보기에는 우리 집 며느리감이에요? 남편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평생 어머니 말이라면 껌뻑 죽던 그 사람이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른 거예요. 태웅아, 어미가 그게. 시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더라고요. 이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 때문에. 제가 이혼 안 하겠다고 버텨도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하고 이혼당하게 생겼다고요, 제가?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더라고요. 집에 카메라를 7대나 달고 위치 추적기까지.
엄마 진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만들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저랑 남편을 번갈아 보는데 그 눈빛이 아까랑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갑자기 길 잃은 사람처럼 됐어요. 남편이 그제야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마른 세수를 한 번 하고는 말했어요. 당신 이거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호텔 카페에서 나더러 CCTV 보라고 한 거잖아. 맞아. 다 알고서 그렇게 한 거야. 당신을 호텔로 부른 것도 일부러 그런 거고. 저거 봐라. 저 년이 나쁜 년이야. 난 속아 넘어간 거밖에 없어. 시어머니가 다시 악을 쓰는데 저는 그쪽은 쳐다도 안 봤어요. 어머님, 그런다고 사람을 몰래 촬영하고 위치 추적기까지 붙인 죄가 사라지진 않죠. 게다가 어머님이 저한테 퍼부으신 그 막말들, 그것도 다 녹화돼 있는 건 아시죠? 그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또 한 번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다시 남편을 보고 말했어요. 내가 호텔에 가 있으면 당신 어머니가 분명히 날 부를 것 같았거든. 그리고 나를 바람피운 사람으로 몰겠지. 근데 내가 왜 당해줘야 해? 여태까지 무시당하면서 살았으면 됐잖아. 당신이랑 어머니 밑에서 쥐 죽은 듯이 살았으면 됐잖아. 근데 여태 참고 또 참은 날 결국 쫓아내려고 했어. 내 흠을 잡으려고. 정신병이다. 외도다. 그런 걸로 날 이혼시키려고. 당신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어? 제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었는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평생 어머님 편들면서 날 나쁜 년 취급한 건 당신이야. 어머님도 나한테 잘못했지만 그 못지않게 당신도 날 끊임없이 실망시켰어. 여보, 내가 어떻게든 다 수습할 테니까 이혼은 없던 일로 하자. 일단 분가부터 하고 어머니랑도 거리를 두면. 왜?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저는 차분하게 근데 또박또박 말했어요. 일 안 하고 집에 있을 땐 돈 먹는 식충이라고 욕하고 일하고 돈 버니까 잘난 척 그만하라고 남편 기죽인다고 난리.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30년을 그랬어. 참으라는 게 아니라 이번 한 번만 용서하면. 난 용서할 생각 없어.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날 모욕한 것도 난 못 잊어. 그러니까 내 마음 돌릴 생각하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 난 두 번 다시 이런 집구석이랑 상종할 생각 없으니까. 남편이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직감했는지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거실에 있던 친척들은 그저 놀란 눈으로 저랑 남편을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한영자랑 그 딸은 어느 틈에 슬그머니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 도망치려고.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도망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거기 모인 20명 넘는 친척들이 그 두 사람 얼굴을 다 똑똑히 봤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보여줄 건 다 보여줬거든요. 더 떠들 필요도 없었어요. 거실에 가득 찬 그 침묵이 제가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어떤 사과보다 통쾌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협의 이혼이었어요. 소송으로 가면 남편이 너무 불리해진다고 생각했나 봐요. 카메라에 녹음에 카톡까지. 증거가 그렇게 쌓여 있는데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남편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재산 떼어줄 테니 조용히 협의로 처리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받을 거 다 받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시어머니는 그 일이 동네에 쫙 퍼지면서 평생 해오던 통장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한영자 미용실은 몇 달도 안 돼 문을 닫았고요. 남편은요, 저랑 이혼하고 나서 본가에 어머니 혼자 두고 자기는 따로 원룸을 얻어 나갔대요. 평생 어머니 곁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던 사람이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된 거죠. 어머니가 매일 전화를 하셨다는데 남편은 한 번도 안 받았다고 들었어요. 이혼 절차가 다 끝나갈 무렵 친정 언니 떡볶이집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동네 한복판을 지나는데 갑자기 골목 안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년아, 네가 날 속였어? 내가 뭘 속여? 누가 누굴 속였다는 거야? 귀에 익은 두 목소리였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골목 안을 들여다봤더니
시어머니랑 한영자가 문 닫은 미용실 앞에서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한 명이 2번 이혼한 거랑 도박핀 얘기가 동네에 쫙 퍼진 직후였거든요. 한영자,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형이 2번 이혼한 거 한마디도 안 했잖아. 언니야, 속이긴 누가 속여. 속을 뻔한 거 나도 마찬가지거든. 나도 언니 같은 사람한테 내 딸 절대 못 맡겨. 저렇게 멀쩡하고 지 손으로 가게까지 읽은 며느리도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이혼시키려고 난리친 사람이 종년 부리듯 하다가 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2번 이혼한 게 흠이야? 당신 같은 시어머니 2 아들이 흠이지? 골목골목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저는 골목 모퉁이에서 그 광경을 끝까지 다 지켜봤어요. 굳이 가서 한마디 더 보탤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가게로 향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됐대요. 평생 통장 노릇하면서 떵떵거리던 사람이 시장에 가면 채소도 잘 안 팔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시어머니가 보이면 동네 사람들이 슬그머니 다른 길로 돌아간다고요. 저는 지금 쇼핑몰 본점 매장을 2곳이나 운영하게 됐어요. 위자료랑 손해배상으로 받은 돈으로 카페도 2배로 키웠고요. 딸 지연이랑 같이 살아요. 친정 언니도 매주 떡볶이 한 보따리 싸들고 놀러 오고요. 혜수가, 너 요즘 얼굴 좋다? 진짜 좋아 보여. 언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네가 다 한 거지. 네가 끝까지 안 가고 그냥 묻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지난 30년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잠깐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금방 닦아냈어요. 오래 같이 살았으니 정이라도 들었을까 싶었는데 정보다는 서러움이 더 많았는지 속이 그저 시원하기만 하더라고요. 세상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을 뿌렸고 결국 동네 한복판에서 외면받는 자리를 거뒀어요. 저는 30년을 묵묵히 견뎌냈고 결국 제 2발로 당당히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연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한 사람이 30년을 견디다가 마침내 자기 2발로 당당히 서는 그 모습이 영상을 만드는 내내 제 마음에도 오래 남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든 자기 인생을 지키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못해요. 참고 살면 안 돼요. 의심이 들면 끝까지 들여다보시고 진실 앞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남겨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분의 용기가 되거든요.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만나요.